미국주를 서야 돼. 그럼 당연히 기회 있지 않겠습니까? 연방 대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대혼란이 있겠지만 그것도 그냥 가정하지 일단 않겠습니까? 네네네. 자, 바이든 당선 축하 끝. 자, 이렇게 가정하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경제는 주식 가격과 동떨어져서 움직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이라는 지표는 GDP가 얼마나 증가할까인데 GDP를 누가 만들어요? 기업이 만들죠. 그러면 수많은 기업들의 생산액이 증가하면 GDP가 증가하는 거니까 그럼 수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라는 지표와 주식 지표는 한 번도 동떨어져서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경제 전망책을 낸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는 거예요. 20년 저점이고 21년 플러스로 반등하는데 당연히 주가가 회복되겠죠. 그런데 바이든이 될까 트럼프가 될까에 따라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달라지겠죠. 어쨌든 여러 연유에서 제가 미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다른 여러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를 맞다고 가정하고 신뢰하고 한국 경제를 전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주로 IMF의 전망을 믿는데 IMF의 전망은 보통 4번 업데이트됩니다. 1년에 4번. 이 선거를 앞두고 업데이트한 적은 없어요. 지난 10월에 발표를 했지만. 그래서 매번 업데이트하는 건 보통 민간 전문 기관이에요. 대표적으로 무디스라든가 블룸버그 뭐 이런 여러 가지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이런 기관들이 많이 전망을 합니다. 근데 바이든이 될 때 경제 성장률이 더 상향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거의 한 0.5%포인트만큼 트럼프가 될 때보다 바이든이 될 때 더 나아요, 경제가. 미국 경제가 더 상승하면, 더 좋아지면 우리나라의 한 14%를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수출 물량이 늘어나겠죠. 우리나라의 성장률도 좋아지겠죠.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주가 지표는 좋아집니다. 그 이유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니까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뭐 제가 정말 중요한 것들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책 기조의 변화, 국제 질서의 변화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이 전기 에너지 생산하는데 몇 퍼센트를 재생에너지에 의존할까요? 풍력, 태양광, 수력 이런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몇 퍼센트일까요? 높지 않을 거나 10%? 15%? 예. 한 9% 정도 됩니다. 예. 우리나라의 목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몇 퍼센트까지 의존하자 하고 있을까요? 꽤 이렇게 높게 잡은 것 같아요. 네, 높게 잡았는데 30%? 그게 20%입니다. 우리나라의 목표가. 그래서 그린 뉴딜 사업이 갑툭튀가 아니에요.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나가기 위한 이행 계획이 있겠죠. 바이든은 2050년까지 공약에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몇 퍼센트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했을까요? 100%. 그건 바이든의 공약이니까 이게 달성 가능할지 실현 가능할지 이걸 논할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어쨌든 그렇게 드라이브를 걸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해온 행동들을 보면 진짜 별의별 국제기구와의 약속을 다 탈퇴했었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파리 기후협약 탈퇴죠. 네. 그럼 제가 이 책에다 뭐라 했을까요?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바이든이 연설에서 선언했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이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하는 거라고 선언했어요. 이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을 딛고 극복해서 일어나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이 있을 텐데 그건 트럼프든 바이든이 똑같아요. 근데 트럼프는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공약에 석유 시추 엄청나게 들리겠다. 그리고 그 인프라 정책의 핵심이 뭐냐면요. 되게 재밌습니다. 송유관을 깔겠다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뭐 5G 보급하겠다, 도로 인프라 깔겠다, 디지털 가로등 깔겠다 이런 식으로 한 것처럼 데이터댐 만들겠다. 이게 한국판 뉴딜 사업이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송유관 깔겠다가 핵심이에요. 석유화학 발전 이루겠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곧 죽어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 탈퇴한 이유가 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려고 그래요. 기업한테 유리한 나라. 그래서 법인세율도 그렇게 낮췄던 거예요. 35에서 21%까지 끌어내렸죠. 네.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런데 바이든은 법인세율을 올리겠다. 이것도 바로 투자입니다. 법인세율을 28%까지 끌어올리겠다가 공약이에요. 이건 뭐예요? 뭐에 초점을 둔 거예요? 기업이 벌어들인 돈이 많은 대중들에게, 국민들에게 가야 된다. 낙수 효과를 강조하는 사람인 거예요. 바이든은. 재분배, 소득 재분배. 그러니까 이 이슈만 가지고도 투자가 돼요. 왜냐하면 미국 투자 관심 있으실 분은 이미 10% 이하로 세제 혜택을 본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 기업들은 그 최저 할인세라고 했는데 그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그 세금이 있어요. 10% 이상 무조건 내게. 어떤 경우에 법인세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가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주죠. 반대로 예를 들면 맥도날드가 대표적인 예인데 맥도날드 같은 기업은 미국에 의존하는 전체 매출에 미국에 의존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오히려 아시아나 막 유럽에 많아요. 그러니까 맥도날드는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해요. 같은 햄버거 프랜차이즈 회사 중에서도 미국에 지점을 두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은 주식의 충격이 다르겠죠. 법인세율 인상 이슈 이거 하나만 갖고도 제가 강조하는 것은 바이든은 재생에너지 산업 엄청나게 드라이브가 걸겠다. 그럼 당연히 태양광 더하기 ESS 풍력 CS 윈드라는 우리나라 기업이 있어요. CS 윈드가 우리나라에서 그 풍력 발전 수출하는 1위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미 미국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켜 왔던 기업이에요. 유럽과 그렇게 이런 기업들에게 굉장히 많은 발주가 있겠죠. 수주 기회가 있겠죠. 그런 거. 그리고 ESS 그리고 삼성 SDI나 LG 화학과 같은 배터리 이런 거는 굉장히 말 그대로 바이든 테마주예요. 우리나라 또 수소 충전 인프라 엄청나게 보급하겠죠. 그 드라이브를 걸려면요. 물론 바이 아메리카라는 것이 키워드예요. 바이든의 키워드. 그래서 여러 공적 사업에 미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해라 라는 그 대전제가 깔려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미국 자체적인 수요로 모든 걸 충당하기 어렵고 기술적으로 역량이 다른 것들이 있어요. 배터리가 대표적인 예죠. 그런 관점. 그 수소도 마찬가지예요. 수소 생산 기업이라든가 도요타도 기회죠.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도 기회입니다. 저렴한 수소차를 우리나라가 더 많이 만드니까 상대적으로 이 친환경 자동차의 약한 기업들은 주가 조정이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기회고 수소 충전 인프라라든가 전기 충전 인프라, 스마트 그리드 뭐 이런 기업들은 상당한 기회가 있겠다. 그러니까 요 이슈만 갖고도 더 많습니다만 요 이슈만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오바마 헬스케어 했었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오바마만을 봐도 좀 쉽습니다. 이해하시기가. 비슷해요. 오바마의 경제 전략의 키워드 한마디로 뭐였습니까? 그린 그로스, 녹색 성장 아닙니까? 똑같아요. 그리고 오바마 헬스케어 있었죠. 근데 이건 오바마 헬스케어는요. 미국 약값도 너무 비싸고 의료비가 너무 비싸니까 정부가 지원해주죠. 마치 우리나라, 한국이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마 한국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번 바이든 유세에 오바마가 엄청 참여했잖아요. 참여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국을 봐라. 공무원들은 어떻게 움직이는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했다. 방역에. 그걸 봐라. 근데 우리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뭐 하는 거냐. 자기가 감염됐다. 정부가 이러니 나라가 무슨 꼴이냐. 이렇게 했어요. 한국을 봐라. 그러니까 한국 되게 좋아해요. 바이든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기회죠,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 우방국과의 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할 때 한국을 굉장히 중요한 나라로 가져갈 겁니다. 그러면 일본과도 우방국을 가져갈 텐데 일본과의 그 한일 무역 전쟁 이런 이슈가 좀 약화될 거예요. 지금은 따로따로 싸워도 중재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한편인데 니네끼리 싸우면 어떡해? 라는 중재,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는 거를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는 사람이 바이든이에요. 근데 오바마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코로나19 상황. 왜냐면 진단만 하려면 돈을 엄청 드니까. 돈을 막 그러면 취약계층 저소득층은 그냥 진단 안 받는 거죠.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의료 서비스의 대중화. 한국처럼. 정말 저렴하잖아요,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 정말 저렴해요. 저 유학 중에요. 그 신경이 다쳐가지고 치신경. 네. 이걸 떼우는데 250만 원인가 냈어. 그렇게 비싸요. 그래서 뭐 출산도 일부러 한국으로 돌아와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너무 비싸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를 그렇게 만들려는 게 이제 메디케어, 메디케이트 뭐 이런 오바마 케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걸 다시 돌려놔요. 그러면 특히 미국의 화이자라든가 제약회사들 막강한 기업 얘네들이 약값 비싸게 팔거든요. 그래서 뭘 조치하냐면 한국 기업, 한국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의약품, 제약을 적극적으로 수입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경쟁하게 만들려는 게 계획이. 그럼 당연히 기회 있지 않겠습니까? 테마주죠. 제약 바이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경제정책 기조가 바뀜에 따라서 제가 계속 뭐라고 했어요? 변화에 투자하라. 어떤 변화가 있고 그런 변화 속에서 바이든이 1, 2년 해먹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4년, 뭐 8년 해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한동안의 중장기 투자 의사결정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만드니까 맞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셀트리온 맞습니다. 그런 변화를 좀 들여다보면서 투자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겠죠. 미 대선 관점에서 미중 무역 분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이든도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갖고 있는 거 마찬가지. 트럼프도 중국에 대해서 강경하고 바이든도 강경해. 중국 싫어하는 건 아마 중국 인구 빼고 다 그럴지도 몰라요. 네, 그럴지도 몰라요.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가 취해왔던 전쟁은 미중 무역 분쟁을 쉽게 설명드려볼게요. 두 개입니다. 한 가지 관세 전쟁. 중국산 제품을 사올 때 관세를 때리면 이게 비싸지겠죠. 네. 그러면 미국에서 안 팔리겠죠. 네. 그런 전쟁. 두 번째, 일본이 우리한테 했던 행동, 그 짓하고 똑같죠. 수출 차단 전략. 뭐냐면 공급하지 말라. 공급 차단 전략. 여기 화웨이 스마트폰 만드는데 반도체 공급하지 마. 그럼 생산이 안 되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급하지 마. 뭐 애플리케이션 공급하지 마. 이런 거죠. 유튜브 안 되는 스마트폰 만들기. 그런 두 가지 전략을 취해왔던 거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 근데 바이든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방국들을 중요시해요. 트럼프가 고립주의였어요. 그러니까 다 싸웠어요. 방위비 분담 문제, 나프타 탈퇴하고 캐나다, 멕시코 다 사이 안 좋아요. 유럽하고도 싸우죠. 근데 바이든은요. 우방국들과 협력 체계를 공고히 가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국제기구 다 탈퇴했잖아요. WHO에도 탈퇴했어요. 근데 다 다시 재가입할 겁니다. 재가입해서 국제기구와 함께 중국의 문제점을 지적하죠.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 산업보조금 문제, 그리고 인권 탄압 문제, 아이들 노동력으로 사용하는 문제. 정말 말도 없습니다. 근데 특히 바이든이 강조하는 게 환경이라고 했죠. 환경 규제 문제, 미세먼지, 온실가스. 야, 이렇게 생산할 거면 누가 이렇게 값싸게 생산 못하니? 트럼프랑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게 드리워진 과제는 뭐냐면 숙명적인 과제는 줄을 서야 된다는 거. 소위 미국 줄을 서야 돼. 인도, 몽골도 중국 되게 싫어요. 몽골도 식습관이 바뀌어가지고요. 채소를 먹기 시작했어요. 적극적으로 먹어야 됨을 알았어요. 이제 과거에 유목민이었지 지금 다 정착 생활 하니까 채소 먹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중국산 값싼 농산물이 자꾸 들어오니까 몽골 사람들이 농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계속 의존적이에요. 제가 스마트팜을 보급해야 된다, 몽골에. 그래서 한국판 스마트팜 보급 사업에 참여를 했었어요.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원. 키스트가 하는 그 사업에 같이 몽골에 갔던 적이 있어요. 잘 계시나 모르겠네요. 오랜만에. 근데 바이든은 이 우방국들하고 협력 체계를 공고해서 그런 문제를 국제기구와 함께 압박을 가하는 방식. 대신에 우린 줄을 서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대략 한 26%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홍콩 경유 수출만 해도 4%인데 그 수출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스 보복 사태 경험했잖아요. 경제 보복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간단히 넉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경제 질서가 바뀔 테니 이제 정부는 어떻게 중국이 아닌 다른 여러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해 나갈지를 고민하셔야 되고 첫 번째. 기업들은 당연히 중국으로부터 사스 보복 사태가 이상의 어떤 보복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단기간의 일은 아닙니다. 단기간엔 잠잠할 거예요. 그러나 2021년 뭐 중반 이후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 기업들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중국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공급사슬 체계가 있다면 좀 다른 나라로 조금씩이라도 의존도를 낮춰나간다든가 그런 움직임. 우리 하다못해 제주도나 어떤 관광지에서 관광사업 하시는 자영업자 여러분들도 우리 영향이 있는 겁니다.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죠. 지금부터 그런 변화를 알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어떤 위협이 있는지 기회가 있는지를 먼저 들여다보고 생각해 두었다가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재테크 투자 의사결정도 중요하지만 나에 대한 투자, 견실한 기업이 만드는 기업에 대한 투자, 올바른 합리적인 그 시점에 걸맞는 좋은 정책 의사결정을 만드는 데 대한 투자, 그런 투자를 저는 개인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내년 경제를 먼저 들여다보고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이 지금 사실 더 있는데 아쉽네요. 다음에 한번 더 하시죠. 다음에 한번 더 하시죠. 한 번 더 해서 제가 약속 드리겠습니다. 네.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이 불러주신다면 못다한 주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 아마 20가지 트렌드 중에 한 4가지만 한 것 같은데 약간 느낌이. 뭔가 지금 예, 근데 제가 2시까지 가봐야 됩니다. 서대문에.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간단하게 저희 지금 360분 보고 계시거든요. 예. 한마디 해주시죠. 예, 우리 300 아까 고점은 한 300
390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우리 390여 우리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초대해 주신 우리 후랭이 TV 후랭이님, 후랭이 대표님께도 정말 젠틀하고 좋으셔요. 이런 프로그램 많이 보셔야 됩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네. 뭐 책을 보셔라라고는 말씀 안 드리지만 네. 어쨌든 2021년 경제를 먼저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위협과 기회를 먼저 포착하시고 대응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의견 드리고 책 사신 분들은 제 블로그 경제 읽어주는 남자 블로그에 오셔서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그러면 주소 남기면 일괄적으로 책을 20년 경제전망 책을 발송해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출판사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주말에 모셔달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주말에 또 오겠습니다. 네, 주말에 한번 이 시간대에 한번 또 나중에 좋습니다. 네, 한번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끝?